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기쁜 날, 즐거운 날 아침.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개운하고, 이렇게 상쾌하고, 아침 공기가 이렇게, 좋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우리 지금 오늘 12월 15일 네. 아침 6시 10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늦잠 자가지고. 우리 박동 부장님 네. 아직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어. 네,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일어나서. 어제 늦게 주무셨나요? 네, 조금 늦게 잤습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김 작가께서는, 기쁜 날이라고 하셨어요. 뭐, 기쁜 날이죠. 예. 뭐야? 아니, 잠깐만. 네. 아니, 우리 지난주에는 좀 방송 좀 꿀꿀하게 했는데, 네. 오늘은, 아니, 지난주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잖아. 지난주에는 네.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사태 직후에 우리가 방송을 해서 꿀꿀했는데, 오늘은 이제 뒤집혔으니까 기쁜 날 아니야? 근데 우리 박동 부장님 왜 이렇게 또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 아직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봐, 이게 네. 박동원 부장님과의 나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람인데 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냐면 저는 뭐가 있냐면은, 절대 내일 걱정을 미리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항상 제가 오늘 저의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저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시간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면서 시간에 네.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20살에 결심을 했어요. 나의 시간을 잘 써서 인생을 최대치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네. 이를테면 남들이 흔히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도 시간만 잘 쓰면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 중 하나가 20살에 내가 그때 결심한 게 영어를 한번 정복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나 같은 이제 공대생이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려면은 영문과도 아니고 내가 하다못해 나는 정말로 카투사, 우리 박동 부장님처럼 미군 용병도 난 아니었단 말이야. 전혀 영어를 쓸 네. 기회가 없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나는 어떤 책에서 내가 딱 답을 찾았어요. 그 책에서, 잠깐만, 그 구절을 내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 뭐냐면, 이분은 어떤 일을 자기가 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데, 자, 그러자면 그 노력 외에, 그 일 외에 들어가는 다른 인생의 모든 활동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야겠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한 생각은 뭐냐면, 자, 문제 뭐냐면 큰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자, 이를테면 우리는 민주정치를 세우는 거라는 어떤 큰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전에 소진돼 버리기가 쉬워요. 번아웃이 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되, 나 역시 마찬가지야. 박동 부장님과 나의 꿈이 절대 다르지가 않잖아.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만 어떤 그게 있냐면 중간중간에 결승선을 세워놔야 돼요. 일단 저기까지만 가자. 그러니까 나는 큰 목표를 네. 잘게 목표를 쪼개가지고, 이를테면 나는 20살에 목표를 딱 세웠어요. 나는 30살이 되기 전에 영어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사람이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오죽하면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영어 정복이라는 그걸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혼자서 무료 특강까지 했다니까. 생각해보면 미친놈이지. 동료 학생의 강의를 누가. 왜냐면 나는 이거를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영어를 정복한다는 게, 잘한다는 게 어느 정도야 잘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막막하잖아. 근데 난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나는 영어 문장 100개를 외울 거야. 그리고
일주일 딱 되는 일요일 날 아침에 100개를 내가 외워봐서 100문장을 내가 초록 한다. 그러면 나는 영화 보러 갈 거야. 이제 나는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줄 거야. 왜냐, 네. 나는 이걸 해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잘게 자자작 쪼개서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나는 사실 어제 내가 딱 했을 때 마찬가지야. 어제 제가 여의도 집회 어제 이제 저는 나갔었거든요. 네네. 박동원 부장님도 혹시 왔었어? 어제 안 갔어요. 예. 나는 갔다니까. 음. 나는 갔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즐길 수가 있어. 그치. 그 분위기 하면 정말 좀 벅찬 감동을 느끼고 오셔서 그게 아직 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리고 나는 어제 제가 정말로 놀랬던 건 뭐냐면 그 탄핵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사에 보면은 왜 2030 여성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네. 나 가가지고 진짜 이건 안 와보고는 내가 느낄 수가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횡단보도 하여튼 사람들이 쫙 있는데 어디서 저기서 신나는 아이돌 노래가 들려. 뭐 우리 옛날에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집회를 좀 해왔으니까 2012년 이를테면 MBC 파업 집회 같은데 하면은 그 민주 시민들이 가끔씩 왜 혼자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 스피커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막 음악 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든지 뭐 이런 노래들 틀면서 막 오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어제도 어디서 스피커 소리가 나서 봤더니 세상에 어떤 젊은 정말 그냥 20대 후반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 초반이야. 고등학교 갓 졸업한 갔던 분이 커다란 그러니까 저기 왜 우리 저기 마트 갈 때 끌고 가는 저기 카트 같은 거 네모난 상자 있잖아요. 네네. 거기 위에다가 이동용 스피커를 싣고 거기에 아이돌 노래를 틀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왜 저기 콘서트 가서 그거 하는 막 그런 반짝반짝 하는 거면서 이 친구는 그냥 어디 너무 즐거운 파티장에 가는 기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딱 가결 그랬을 때 그 여의도 공원에서 분위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나는 저기 국회 앞까지는 못 갔어. 와, 국회 앞은 이미 난리였고 나는 이제 여의도 공원에 그냥 친구들이랑 그 통역대학원 친구들 동기 모임 한다고 어제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가결 딱 그러니까 저기 GD의 왜 그 삐딱하게 노래가 나왔어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근데 정말 내 앞에 어떤 여학생 20대 여성분 세 분이 앉아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10대였을 수도 있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분들이 춤을 추는데 근데 그 춤은 그냥 나이트클럽 춤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냥 클럽에서 추는 그 화려한 안무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흥겨운 거야. 근데 나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나와 같이 있던 친구들은 다 이제 50대 민주시민들이고 우리가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우리나라 걱정 안 해도 되겠다였어. 뭐냐면 이제 운동의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맛을 본 거야. 이 승리의 맛을 본 거야. 우리가 노력해서 뭘 했더니 되더라라는 이 승리의 맛을 봤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 개인사까지 얘기하면 좀 쪽팔리긴 한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나는 뭐 박동 부장님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옆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날 계속 힐끔힐끔 보시는 거야. 어떤 남자분,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어. 대학생 느낌 정도. 이분이 갑자기 조금 있다가 혹시 김민식 PD님 그래서 예. 그러면서 그냥 이제 가끔씩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분이 저 혹시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17년 제가 이제 그 MBC 막 그 김장겸 물러나라 하고 공범자들 영화 막 상영회하고 전국 상영회하고 막 다닐 때 그때 저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범자들 상영회 갔다가 끝나고 나서 그 관객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이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대. 그 내가 뭐라고 제가 답을 했나? 이분이 뭐라 했냐면 근데 PD님 이번에 PD님은 2012년에도 싸웠고 2017년에도 이렇게 싸웠는데 나중에 다시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러면 또 MBC를 지켜달라 그러고 또 싸우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또 그때도 또 나와서 MBC 이 지키지 않은 촛불 집회 또 나와야 됩니까? 이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돼야 되나요? 라고 물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나는 기억이 안 나거든. 뭐라고 했는지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 다시 싸울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2012년뿐만 아니고 왜 우리는 2010년 49일 파업부터 했었잖아요. 사실 MBC 사람들은 2010년, 2012년 여러 차례 파업을 했었고 미디어법 저지 파업부터 해서 매번 판판이 깨졌었거든요. 이명박 때 박근혜 때 판판이 깨졌었는데 내가 그때 했던 생각은 뭐냐면 한 번의 승리의 기억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한 번 이기고 나면 그 조직은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이겨서 승리의 기억을 나는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는 MBC를 강건한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MBC를 위해서 이렇게 안 싸우셔도 되게끔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대답을 했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손을 잡으면서 PD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동인데. 근데 솔직히 정말 나는 부끄러웠어 그 순간. 왜냐하면 나는 2020년에 명퇴하고 도망 나왔는데, 근데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 요즘은 MBC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MBC가 너무 좋은데 PD님이 그때 2017년도 2018 그때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알겠죠. 네. 뭐냐면 나는 어제 2030들 어제 나온 그 젊은 사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이렇게 봐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50대, 60대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압도적으로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더 다수를 차지했고 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이들이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이 기억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고 물론 이 다음에 이제 물론 뭐 헌재라든지 그 다음 정권이야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오늘은 박 부장님 우리 즐깁시다. 근데 박 부장님 왜 못 온 거야? 나는 어제 박 부장님 만날 줄 알았는데. 저희 큰애 그 입시가 바로 눈앞에 좀 닥쳐서 맞다. 지금 저희는 그러면, 비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럼 온 가족이 사실은 이제 자소서 놓고 면접 연습하고 주말에 이제 자소서를 최종 이제 전달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제 그때 집중 5시에 그 분위기는 어땠어? 박 부장님 뉴스를 봤는데 근데 저도 뭐 그건 동감해요. 이런 그 민주주의의 참교육, 현장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든든한 또 무슨 정신 나간 세력이 뭘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주는 든든한 게 되겠죠. 든든한 보루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보다는 그 국회의원들이 내부 제보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정황들 사실은 거의 국회의원들의 들어오는 제보에 의해서 많은 위기가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위기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게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냥 여기서 이 타임에 나는 내가 정보 수집력이 우리 박 부장님보다 내가 좀 약하니까 그냥 물어보구나.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정말로 한동훈 사살하라는 얘기는 정말로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런 시나리오가?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음모론 정도로 치부를 너무 나는 했어요.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 정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정황과 사실들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사살하라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밝힌 그 1번 한동훈 사살 2번 뭐 그거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HID 북한 간첩으로 뭐 이렇게 HID 요원들한테 내려진 명령이 그 리스트는 확인은 안 됐어요. 그 내용이 정말로 그건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실들로 확인된 것은 HID 요원들을 통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북한이 소요를 일으킨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전쟁을 유도한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 철렁하게 그 가장 사실 저는 내부에서 어떻게 하려던 시도 뭐 국회로 진입해서 뭘 하고 이것도 위험했다고 보지만 정말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네.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소위 합력해서 선을 이룬 상황, 위기를 막아낸 상황들이 새로 밝혀지는 것들이 너무 가슴 쓸어내리게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약간 이제 그 불안감은 가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지금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그랬었나요? 김어준 씨도 같은 주장을 했죠. 같은 주장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뭐 김건희의 통신 수단을 당장 뺏어야 된다. 그 얘기도 김어준 씨만 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지금 요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뭐야? 이것도 역시 국회 질의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국군 정보사에서 이 HID 부대를 관련하거든요. 이제 관리하는데 현직만 관리한 게 아니라 퇴역한 그치, 그러겠지. 퇴역한 요원들도 점조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가 전화를 돌린다. 여러 군데 전화를 돌리고 독촉을 한다라는 대상 중에 그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그 이후에 2번인가 담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HID 요원들 특히 퇴역한 소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특수부대를 퇴역해서 그 아저씨의 원빈이지. 그치, 용역을 전쟁 용역을 받거나 그렇지.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냥 돈에 뭐 사적인 어떤 사적인 조직이나 개인의 청부 살인을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탄핵 과정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 소요 사태나 테러나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마음 졸이면서 봤고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지금 요 얘기들을 내가 들으면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미안한데 식자 우환 네 글자가 생각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 박 부장님 너무 많은 정보를 알다 보니까 오히려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저는 근데 무슨 이름 모를 유튜버나 이런 방송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거기에서 구호를 외치고 이런데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사실은 맞아, 되게 평면적인 정보만 접하고 그리고 공중파에서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고요. MBC 같은 경우 진짜 저기서 KBS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 그 집회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SBS는 지금 흥미 위주의 보도로 흐르고 있고요. 저희 그거 준비하면서 여러 모니터는 많이 하죠. MBC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의 정치인들의 발언을 전하고 속보를 전하는 이미 확인된 속보 같은 거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취재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리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정보들은 국회의원들의 그 현안 질의를 갖다가 정밀하게 좀 분석한,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스트레이트 뉴스를 따라가기 바쁘다 보니까 그 국회 그 현장 질의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제대로 캐치하는 게 너무 늦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넘긴 가장 큰 전쟁 위협이라는 거
예, 그 부분은 사실 그 HID의 소요 관련된 그리고 그 전에 북한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다든지 맞아, 맞아.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포격 훈련하고 막. 예, 그게 최소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서너 차례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북한이 응전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것도 운이라고 봐야 할지 우크라이나에 지금 상당수가 지금 파병이 돼 있고 그리고 그렇구나. 무기가 예. 그치. 걔들 제일 특공대들을 글로 보내놨으니까. 그리고 포탄이나 이런 전력들도 상당히 글로 빠져 있어서 공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예, 그렇겠구나. 그래서 여기 응전하기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강대국이 미국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리고 미국 역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도록 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지만 미국도 지금 전쟁하기 싫은 상황이거든요. 싫지 지금. 네. 당장의 트럼프 행정부 들어올 행정부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전쟁도 그렇지. 우리는 다 그만둘 생각인데 그만둘 생각이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지. 지금 현 행정부 역시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러고 이것도 참 이거를 여러 가지 운이 작용을 했구만.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취약한데 행운이 겹쳤다 그랬잖아요. 서울의 봄 영화에 보면 막을 기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지만 진짜 불운이 겹쳤지 그때는. 예, 그땐 불운이 겹쳤고 이번엔 하필 그 자리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행운이 겹쳐서 이걸 나중에 돌이켜서 영화로 재구성하면 이건 기적이다, 행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반드시 영화 될 것 같아. 영화할 요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도. 그리고 이건 참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세옹지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치 자충수 중에 자충수지. 자충수예요. 왜 그런 거야? 근데 우리 박 부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 핵심적인 거는 미국이 모든 상황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알고 있었다고. 도청에 취약한 지역으로 옮겨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국회 현안 질의나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소스가 약간 미국 같은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들이 모두 맞춰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국의 U2 정찰기가 원래 U2 정찰기는 고고도 정찰기거든요. 굉장히 높은 데 있어서 미사일로 요격하기 어려운 위치에 떠서 북한 상공을 계속 돌아요. 미국의 U2 정찰기는. 거의 정찰기가 아니라 정찰 위성이구만. 위성은 그 정도 아니고 정찰기는 정찰기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만큼 높은 곳에 있어서 이제 요격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남한을 돈 거예요. 저고도로. 저고도로 남한을 돌았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걸 쓴 기사는 그거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러면 잘못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보면 이거 그리고 또 미 대사가 전화를 했잖아요. 국방장관한테도 하고 외교장관한테도 하고 국방장관은 모르겠고 외교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그다음에 누구 한 명한테 더 했는데 한 명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쿠데타 직후에. 근데 그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미스리딩 할까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서 사실은 그래서 받지 않았다. 그리고 콜백도 하지 않았다. 사실 이거 외교적 결례잖아요. 실무 파트너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근데 지금의 상황들을 해서 이걸 맞춰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대사는 너 이거 맞어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고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치. 어, 너네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다. 너희들 HID 부대 움직이고 국지전 유도하려고 하고 소요 사태 일으키려고 하고 다 알고 있다. 유투 정찰기 남쪽으로 저고도로 다 너희 부대의 이동 상황을 따라서 우리 돌았고 우리 정보 입수해서 암살 쪽 가동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거 제보했고 해당자들한테 심지어 경호를 제공했다는 얘기도 돌아요.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경호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경호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경호를 해주는 쪽을 밝힐 수 없다는 얘기고. 재밌다. 예, 그 HID 그리고 여기서 정말 행운이 또 겹쳤던 거는 국회에 HID 출신의 국회의원 누구야? 부승찬. 아, 부승찬 그래? 의원이 국회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마지막 보직이어서 그걸로 알고 있지만 음. 그 전에 정보 쪽에 있었거든요. 이분은 HID 그 공작 쪽에 또 있었던 거예요. HID가 강원도에서 내려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질의를 하면서 그 정보사령관이 거기서 움찔하고 내심을 들킨 거죠.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내가 이거 왜 묻는지 아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파견조 아니죠? 내가 이거 왜 묻는지 알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 이번에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예, 김병주 의원 큰 역할을 했죠. 나는 이번에 네. 이렇게 사실은 쭉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나는 김병주 의원이 막 이렇게 이 장성들 찾아다니면서 막 인터뷰하고 막 유튜브 쪽에 보면 느낀 게 민주당이 진영을 되게 잘 짜놨구나. 그러니까 되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모아놔서 여차하면 이제 나도 그냥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박 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얼마나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미군을 사살해서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은 미국도 이게 어떻게든 개입이 되게 그하게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나온 내용들로 보면 쿠데타 준비가 시작된 게 3월입니다. 3월이고 계속 기회를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됐잖아요. 예, 통일 대통령을 이거 내부에 이런 모든 자신에 대한 치부를 일거에 덮고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그러네. 신의 한 수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저쪽이 그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홧김에 무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리고 이 국민들이 각성된 국민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행운도 있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국회에서 그 시간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게 하고 시간을 벌어주고 이랬던 게 결정적이었죠 사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행운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막았다는 거는 그만큼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기뻐해야지만 그런 소위 이제 체포되고 체포된 뒤에도 재판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국회로 보낸 것처럼 아직 10% 정도의 정광훈 목사 집회 못 보셨어요? 그냥 저거만 봤어. 그냥 기사만. 네.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치. 네, 어제 나 9호선 타고 가는데 네. 전철 안에서 어떤 70대 남성분이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 기다리면
법에서 알아서 다 그걸 법적으로 그걸 하는데 다들 이렇게 몰려 나오고 그래 막 그랬다가 그 한마디 했다가 박살났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다다다다닥 다 이렇게 해서 근데도 그랬구나. 난 전철 안에서도 그런 걸 왜냐하면 이게 9호선이 재밌는 게 네. 여의도에 가서 여의도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야 광화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9호선 안에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 근데 나는 사실 이게 정말로 그분이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로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건 뭔지 알아요? 광화문에 나온 분들은 이제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 나는 무조건 과거보다는 미래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정광훈 부대 하면은 어르신들 예, 뭐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뉴스에서 2030 여성들이 주축이다라는 뉴스가 자꾸 반복되는 게 귀에 걸렸어요. 왜? 그 얘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2030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샤이, 그치. 파시즘, 그럴 수 있다. 그 고대생 2명이 실명으로 이 계엄 찬성 대자보 붙인 거 보셨죠? 못 봤어. 고대생 2명이 남학생 2명이 실명으로 찬성 윤석열 지지 대자보를 붙였어요. 고대에서. 잘했네. 그렇게 네. 이렇게 나와줘야 돼. 애들이 숨어 있는 샤이 이런 애들 비겁해. 나와서 한번 여론에 박살나 보고 이것들이 하여튼 그래서. 근데 실명으로 대자보를 붙였다는 거는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거고. 대자보를 자기 온라인 상에서는 네. 다 자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다들 이걸 안 하고 있길래 네. 용감하게 나선 거지, 걔들은. 그렇죠. 그거야. 주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런 친구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인정. 예,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유럽이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만만치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번 기회에 미국이 정신 차렸을 겁니다. 야, 이거 뭐 우리 말 잘 듣는 것 같아 보인다고 또라이 데리고 있다가 또라이랑 또라이 이거 잘 관리해서 이득을 취해 보려다가 야, 이 또라이가 진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맞아. 뜨끔했을 겁니다. 나는 이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북 보다 빵 터진 게 반도의 보살 그래가지고 반도의 보살? 북한 김정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수없이 저기를 했잖아요. 네. 이 도발을 했잖아. 막 풍선이며 폭격이며. 그리고 왜 그때 북한 쪽에서 그 도로 이렇게 끊었을 때 막 이쪽에서 막 총질하고 막 그랬잖아, 왜. 네. 사실은 다 충분히 예전 같았으면은 확전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었는데 계속 저쪽에서 참았다는 거야. 핵전력밖에 없으니까 재래식 전력이 뭐가 있어, 쟤들이. 그러니까 반도의 보살 참고 참았다 이거지. 근데 이러니 콘텐츠 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드라마틱한 소재를 이렇게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있잖아. 서울의 겨울? 서울의 밤? 나온다니까. 이건 나온다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나는 이 모든 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우성의 의리가 크게 한 건을 했다. 맞아.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봐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처음에 그 시나리오가 영화판에서 돌아다닐 때 충무로에서 다들 그랬대. 야, 이 우울한 영화를 누가 보겠니? 다 알잖아. 반란군과 진압군이 싸우는데 결국은 반란군이 이기고 진압군이 져서 반란군의 수괴가 대통령 해먹고 하는 얘기,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걸 누가 보러 가겠어.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돌아다닐 때 투자가 안 들어오고 막 그랬대. 근데 그 감독 김성수 감독이 네. 1994년도에 비트를 연출한 감독이고 그치, 정우성. 그 비트에서 그렇지. 띄운 무명의 신인이 정우성이었고 신인을 띄운 신인을 그래서 김성수 감독이 하도 투자가 안 되니까 정우성한테 가서 네가 이거 출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근데 또
의리의 사나이 정우성이 그래 하시죠 감독님 하고 정우성이 붙어서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 영화에 만약 정우성이 안 들어왔으면은 그 영화가 1,000만까지 갔겠냐고. 그렇지. 그냥 독립영화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그랬겠지. 근데 정우성이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면 사실 난 오늘 아침에 또 봤거든 그거를 서울의 봄을.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잘 만든 영화고 거기에 조연들이 정말 화려해요. 정말 연기 잘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나는 이거를 정우성 님이 영화를 근데 오늘 아침에 가서 다시 느낀 게 그걸로 인해서 하필 진짜 딱 그 영화가 작년에 1,000만 되고 계엄이 어떤 그건지를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한 거야. 물론 거기에 더해서 한강에 소년이 온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개 문학에서의 한강 작가의 노벨상 문학상 수상과 영화에서의 서울의 봄의 1,000만 관객 이게 많은 국민들을 각성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콘텐츠가 중요하다니까. 콘텐츠가 중요해. 중요해. 콘텐츠 matter. 중요해. 어쨌든 그래서 우리 긴 시간의 긴 이 도도한 시간의 스케일을 차원에서 낙관적인 우리 김 작가 그리고 여전히 거기서도 우려할 점을 찾고 마음이 무거운 박 부장, 박동훈 부장. 네. 저희 한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믿을 만한 곳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3프로 TV에서 어젠가 이 김병주 의원이 1시간 정도 그렇구나. 김프로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3프로 TV가 굉장히 일반 보통 평상시에는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사안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적확한 인물과 길게 인터뷰를 잘 해요. 예전에 우리 저기 그 대선 때도 사실 그치. 맞아. 대선 후보들 그때, 처음 부른 게 3프로잖아요. 맞아. 이번에도 굉장히 밀도 있고 심도 깊은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프로 TV를 주로 보시는 그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국장이 망했는데 그렇죠. 이 이유는 딱 하나거든. 정치적 저것 때문에 국장이 이렇게까지 투자자 내가 보기에 지금 사실 지난주에 박동 부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가장 이 상황 계엄 사태에서 가장 이 붕괴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고 3프로 TV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왜 항상 느끼는 건데 나는 돈을 이기는 건 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돈을 이기는 것도 시간이고 돈을 버는 것도 시간이고 이렇게 잃어버린 이 돈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시간 동안 괴롭게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요즘 내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투자자가요, 불안에 휘둘리는 순간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시간의 어떤 힘을 긍정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울한 시점에 남아있는 돈을 싹 긁어서 코스피를 샀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동훈 부장님하고 참고로 요거 살짝 고백을 하자면 박동훈 부장님과의 이 녹음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음 주에 뵐게요 하고 나서 잠깐 뜸을 들였다가 박 부장님을 제가 실명으로 부릅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둘이 살짝 이제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왜 박동 부장님한테 그랬잖아요. 나 토요일 일요일 은행 예금들 지금 털고 있어. 그래서 털어서 바로 제가 월요일 날 다시 이렇게 코스피 내려가는 거 보고 이때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분간은 한 1, 2년 동안은 나는 그 주식 계좌는 이제 안 쳐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금세 나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떠나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신뢰를 다시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근데 하여튼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예, 여기까지는 잘 하셨고요. 그런데 1, 2년 동안 보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모든 음, 상황이 왔을 때 음, 예, 그 저가의 한국 음, 기업들을 모아놓은 우량 음, 기업들을 모아놓은 코스피 200을 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음, 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음, 기업의 지배 구조, 음, 상법 개정이 안 됐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아니라서 그 미국 음. 기업들처럼 기업 자체를 오래 보유하면 뭐 언젠가는 우상향 이긴다. 한다고 한다. 네, 뭐 이게 잘 그런.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오케이. 회복은 되더라도 또 금세 음, 꼬꾸라지고 이게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음, 원래 신흥국 투자는 변동성이 음, 커서 어느 정도 오르면 음, 빨리 음. 다시 빼야 된다. 매도해서 수익을 알았어. 확정하고 확정하고. 또 기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애플 주식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애플 주식은 음, 음, 잊을 이게 쌀 때 좀씩 사면서 계속 잊으면 되는데 음, 우리 주식 시장은 음. 아직 그럴 수준은 아니다. 라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S&P 500이나 지금 미국 주식이 난 너무 네. 뜨겁다고 생각해서 뜨겁죠? 예, 차라리 뜨거워요. 이럴 때는 나는 그냥 한국 주식에 들어갔다가 네. 나중에 오르면은 빼서 그때 가서 환율이라든지 네. 미국 시장이 조금 이렇게 진정세에 들어가면 네. 그때로 이제 절로 갈아탔고, 그러니까 국장에서 미국 주식으로 나는 조금씩 나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는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맞고, 그게 저기 뭐야, 예. 그 김경록 선생님이 최근에 쓴 책, 그 네.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자산을 결국은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분배 방향이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그렇,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크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치. 미국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음, 그리고 환율적으로도 우리가 되게 손해잖아요. 지금 네. 미국 주식 사면은 1,450원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진정되고 난 다음에 국장에서 조금이라도 얻어서 그때 이제 저로 가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리밸런싱이죠, 사실. 음, 예, 리밸런싱을 가끔 보면 많이 오른 것을 팔아서 많이 내려간 음, 걸 사면서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정점이고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예, 저점이야. 저점이라서 어, 그래서 지금이 리밸런싱할 시점이죠. 그래서 리밸런싱 오케이.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음, 시장은 어느 정도 오르면 더 갈 거라는 음. 기대를 오래 지속된다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하기보다는 다시 환매해서 일단 이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는 게 딱 경험상 역사적인 경험상 안전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우리가 책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음. 우리 저기 김 작가께서 그래도 책 읽으시니까 준비하신 얘기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기 그냥 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자면 네, 저는 그냥 저기 오늘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25년 이제 곧 새해가 되잖아요. 네, 저는 항상 어떤 그게 있냐면 시간을 단위별로 쪼개 가지고 네. 그 시간을 다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주거든요. 어, 그러니까 가장 짧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는 나한테 선물 같은 하루야. 그치? 네, 네, 그래서 이 네,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쓸 것인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저녁에 먹을 거고요. 뭐 하여튼 몇 가지 그게 있어. 그리고 그거를 달로, 월로 쪼개가지고 이번 달에는 어디 여행을 갈까 하기도 하고 2025년 이제 곧 새해가 오잖아요. 네, 2025년을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처럼 하려 뭘 할까 하다가 옛날서부터 내가 참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못 해보던 일을 2025년에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25년 1월에 딱 시작하는데 뭘 하느냐? 독서 모임이에요. 혹시 트레바리 독서 모임 알아요? 트레바리 들어봤습니다. 돈 내고 독서 그게 모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약간 되게 고가의 독서 클럽인데, 네, 이 트레바리에서 저에게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고, 혹시 어, 2025년에 트레바리 독서 클럽을 한번 운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는데, 네,
저는 예전서부터 욕심은 있었지만 MBC에 있을 땐 내가 이걸 감히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이거는 유료 모임이고 이 클럽장이 사실은 유료로 어느 정도의 그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에요. 아, 클럽장은 돈을 들어가서 받습니까? 클럽장은 돈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안 받으면 나는 솔직히 안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네. 한 번 가면요 3시간 반을 독서 모임을 해요. 그래. 그 기업만 네. 돈 벌게 해줄 수는 없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4시간을 3시간 반씩이나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난 솔직히 우리 박동원장님이 아시겠지만 내가 왜 막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 같지만 나는 사실은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몇만 만나고, 왜 약간 의외로 난 되게 내향적인 그게 있잖아, 왜. 네. 그리고 내가 참 이렇게 막 약간 나는 낯가림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책을 내가 좋아하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책 이야기를 해보고는 싶은데, 근데 트레바리는 내가 이번에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건 뭐냐면 10년 된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이 효율성을 키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파트너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몇 번 내가 독서 모임을 블로그를 통해서 해보려다가 실패를 했던 게 뭐냐면 네. 이걸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 관리를.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회원들한테 장소 잡고, 그래서 그 장소에 가고, 그 장소 내가 예약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거야. 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네. 근데 트레바리랑 하면은 트레바리에서 이 모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장소 잡아주고, 회원 모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하고, 심지어 이제 파트너라 그래서 나랑 같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회원 관리 해주는 분들이 또 옆에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클럽장에게는 이게 고가의 모임이거든요. 클럽장에게는 그거에 대한 시간의 어떤 보수를 줘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나는 죄송하지. 그러니까 뭐 이걸 돈을 내고 오시라는 건 죄송하지만, 근데 트레바리는 이미 돈을 내면서 그 모임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나는 오래전서부터 책 읽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를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새로운 시도로 트레바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왜 이걸 내가 여러분들께 인식을 하냐면,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저라는 사람이 내놓는 콘텐츠를 즐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만나. 나는 그제도 내가 부산 사하구 구립 작은 도서관에 갔다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내면은 책을 사주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내 가장 이너서클 중 하나가 저는 이 내가 빌린 책, 애청자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이 활동의 가장 첫 번째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야, 이거 재밌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은 사람이, 어차피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15명에서 뭐 이런 정도로 딱 돼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 책을 제가 정한 책이에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읽을 책을, 참고로 시즌 1이에요. 시즌 1이고, 저는 자기계발서 리딩이라는 클럽을 운영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즌의 자기계발서의 주제는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책이 내가 지금 앞에 들고 있는데,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 셰프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20살에 읽었거든요. 되게 오래된 책을.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이 197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나는 이 책을 20살에 읽고, 나는 이 책에서 말한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어라고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효과를 본 게 이 책에서 시킨 방법대로 했더니 영어 정복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구나라는 걸 나는 이 책을 읽고 3년, 4년 만에 되는 걸 나는 맛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이 책에서 알려준 철학대로 살고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내년에 트레바리라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한번 알려주는 그런 책들을 매달 한 권씩 정해서 읽고 그런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트레바리 모임하고도
별개로 내가 빌린 책을 통해서도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왜 그러냐? 제가 2025년 1월에 나오는 책은 짠돌이의 경제공부 가제이지만 돈에 대한 책을 내지만 2026년도에 제가 낼 책은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을 싸그리 좋은 책들을 다 읽고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또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거란 말이죠. 이게 매년 책을 쓰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2025년 한 해 동안 시간의 소중함을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하여튼 기쁜 날 오늘 하루는 여러분 선물처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스리랑카 콜롬보가 됐건 아나라더푸러가 됐건 어떤 작은 도시에서 여러분과 통화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통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네 이름을 보니까. 그렇죠. 아나라더푸러는 정말로 오지 중에 오지인지라. 네. 하여튼 우린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